네, 중국말로 산티아 홍시엔이라 그러는데요. 이건 바로 뭐냐면은 세 개의 레드라인, 트리 레드라인. 그래서 이 레드라인을 세 개를 딱 거놓고 요거를 넘기면 안 된다. 어, 그래서 레드라인을 세 개를 여기 보면은 뭐 레드라인 침범 횟수가 있는데요. 뭐 세 개 넘으면은 어떻게 되고 녹색이면은 레드라인을 한 번도 침범하지 않으면은 1년간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게 15%, 현재 부채에서 15%를 더 늘릴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인데요. 요거는 뭐냐면은 이미 2020년 8월,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넘었죠. 8월에 발표를 해서 2021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요것이 말하는 거 세계의 마지노선,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. 세계 마지노선 또는 세계의 어, 그, 그 홍선, 뭐 레드라인,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. 음,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레버리지 또는 뭐 자산 건전성 요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요거를 부채를 뭐 예금으로 어, 어, 자산을 이제 저 뭐냐 은행으로 치면요, 부채를 예금으로 또는 자산은 저 뭐 그 대출해준 그런 걸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산티아 홍셴 또는 쓰리 레드라인스 요거는 중국판 부동산 기업용 부동산 개발 업체에 해당하는 바젤 3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뭐 이 여러 기업별로 그게 있는데 헝따 거를 보면요, 2020년 그 자료인데요. 부채 나누기 자산이니까 부채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. 그러면 요거를 70% 이하로 만들어라 했는데 헝따는 83%가 됐어요. 그다음에 레버리지는 뭐냐면은 그 자기 자본 분의 뭐 부채, 순부채 뭐 요건데요. 요거는 100% 밑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거의 200%까지 갔습니다. 그 다음에 현금 나누기 단기 부채, 요거는 1보다 커야 된다. 이거는 보통 현금 뭐 유동 비율이라고 부르죠.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기 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을 말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현금이라 썼는데요. 이게 이제 뭐 현금성 자산입니다. 즉 1년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현금 더하기 그다음에 뭐 어떤 예금을 갖고 있으면 예금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. 1년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보통 재무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사실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지 안전하다 좋다 그런 말은 없지만요. 보통 한 2 정도 돼야지 뭐 회사가 튼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.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히 얼마다 그건 없지만은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산티아 홍시안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은 요 비율이 유동 비율이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. 근데 헝따 보면은 0.47, 뭐 어느 거 하나 이, 이 만족하는 게 없죠. 그래서 이거의 결과 헝따는 여기 보시면은 어, 빨간색 즉 이 레드라인을 3개를 침범했으므로 앞으로 올해 1년간 그 헝따가 부채 즉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은행 부채를 말합니다.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입니다. 더 이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.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면은 이게 사실 아까 우리 헝따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헝따 비즈니스 모델은 뭐였냐면은 토지를 경매를 받고 그 받은 그 토지를 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또 토지를 경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새로 받은 토지를 가지고 그 저 또 그 담보로 또 돈을 빌리고 하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갖고 있었던 그 이 레드라인들을 다 만족시켜 주려면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죠. 또는 투자를 줄여야 되겠죠. 뭐 그런 형국인 그런 상태에 직면한 것이죠. 자, 그러면 이제 중국 그 부동산 기업용 제가 이거를 산티아 홍시엔을 바젤 3라고 했었는데
요거에 대해서 뭐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. 하이먼 민스키라는 아주 금융위기의 대가 중에 한 분이 금융위기가 벌어지는 또는 이제 어느 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이제 위험해지는 그 단계를 이렇게 쭉 봤었는데요. 구분을 했는데요. 크게 해지 단계, 투기 단계, 폰지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봤습니다. 해지 단계에서는 이건 뭐 해지 파이낸싱이라고 한대요. 이건 뭐냐면 그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이 있겠죠. 현금 유입이 되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예를 들어 홍다 같은 기업은 부채를 많이 지고 있으니까 이자 지급하는 게 있겠죠. 그러면 해지 파이낸싱 단계에서는 현금 유입이 이자 지급보다 큰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얘기 뭐냐면은 해지 단계에서는 이자 지급도 할 수가 있고 원금 일부 상환도 가능해지는 뭐 아주 좋은 경우인 거죠. 너무 많은 대출을 하지 않거나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으면은,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건실하다면은 이건 뭐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고 뭐 좋은 상태인 거죠. 그 다음에 민스키는 그 다음 단계를 이제 투기 단계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. 스페큘러티브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현금 유입하고 이자 지급이 뭐 딱 균형을 이루는, 즉 뭐냐면은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원금 상환은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자는 지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여기에서 더 나가면은 이건 뭐냐면 바로 지금 홍대 상황이죠. 어떤 거냐면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현금 유입, 이 회사가 현금 그 영업 활동을 통해 경영을 통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것보다 이자 지급이 더 큰 상태예요.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게 이제 폰지 파이낸싱이라 하는데요. borrowing for repaying, 다시 말하자면은 만약에 이자가 이제 현금 유입이 100이 됐는데 이자가 1000이었어요. 그러면 현재 딱 경영 상황에서는 이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더 빌린다 이거죠. 즉 빌려서 빚으로 빚을 갚는 그런 상태를 이제 폰지 파이낸싱 이렇게 부릅니다. 물론 홍따는 지금 이제 폰지 파이낸싱 단계에 온 거죠.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기업이 만약에 폰지 파이낸싱을 한다, 그럼 그게 그나마 유지가 되려면은 높은 성장률, 보통 이제 성장률 G로 나타나는데요. 성장률이 매우 높거나 또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경제 또는 그런 업종에 적합하겠죠. 그런 또 기업에 적합하겠죠. 그런데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만약에 어느 회사가 펀지 파이낸싱 단계에 들어섰다, 굉장히 고통스럽게 될 거죠. 근데 지금 상황이 딱 지금 현재 그 헝다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상황이 현재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뭐 요거는 뭐 헝다의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인데요. 헝다가 그 3 레드라인을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그게 딱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올해 2021년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많았겠죠. 이거 지금 우리 이걸 다 그 세계 레드라인을 다 넘어섰는데, 마지노선 다 넘어섰는데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꼼수 중에 하나가 유동 비율, 아까 이제 제가 현금성 자산에서 단기 부채 요 값이 1보다 커야 된다가 뭐 그 레드라인 중에 하나인데요. 그걸 해서 본다면요. 단기 부채는 이 분모에 들어간 단기 부채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예요. 즉 은행 대출이나 그다음에 만기가 1년 이내에 있는 채권들이죠. 요런 건데, 그러면 유동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 부채를 줄이면 됩니다. 그런데 있는 부채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겠죠. 부채 규모가 전체가 뭐 1000이라면은 이거를 뭐 갚지 않는 이상 부채가
줄어들지 않을 텐데 홍다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중에 일부를 구성을 변화시킨 거예요. 하나는 예를 들어 뭐 600 이자 지급하는 그런 부채를 하고 나중 400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CP라고 그러죠. 커머셜 어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업 어음인데 어음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 어느 대기업이 밑에 하청 업체랑 계약을 맺어요. 우리 이번에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너네가 건물 좀 지어줘 해서 사무실을 지었습니다. 근데 돈은 내가 6개월 있다 줄게 하면 그때 6개월 있다 줄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죠. 그럼 그거를 어떤 그 계약서 같은 어떤 뭐 예를 들어 이제 공사 대금 1억이면은 이 1억은 향후 6개월 뭐 날짜를 명시해서 6개월 뒤에 갚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. 그거 보통 이제 상호보험이라는데요. 이게 이제 정규화 되면은 이게 시장에서도 팔립니다. 서로 사고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을 그 뭐 어떤 중소기업 하청업체한테 보내 이 CP를 1억에 해당하는 CP 이걸 보내면 이 하청업체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? 돈이 안 급하면은 6개월 기다려서 1억을 받을 수도 있고요. 근데 돈이 만약 정말 급할 수도 있죠. 그러면은 저기를 가는 거죠. 이 CP 거래소라든지 또는 CP를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1억짜리인데 내가 9천만 원 팔게. 너 나한테 9천만 원을 줘. 그러다 6개월 있다가 1억 받을 수 있어. 뭐 이런 식으로 그 일이 진행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상호보험은 이자를 보통 지급하지는 않습니다. 물론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이제 회계적인 어떤 꼼수인데요. 단기 부채에 안 들어가요. 그러면 요거를 확 그 유동 비율을 높일 수 있죠. 근데 그렇게 해도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. 헝다의 경우에는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꼼수를 써봤지만 헝다는 결국에는 그 전체 그 이 세 개의 그 레드라인을 결국엔 다 침범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현재 헝다의 그 CP 발행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. 왜냐면 이게 잘 그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. 헝다 대차 대조표를 보더라도 그냥 전체 뭐 외상으로 해준 거에 그냥 이렇게 포함돼 있지 그 중에 얼마는 뭐고 그 중에 뭐다 이렇게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중소기업들한테 직격탄을 줄 수가 있는 거죠.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뭐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직격탄이 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2021년 상반기를 보니까 전체 이런 그 CP를 발행한 금액이 이게 한 50개 대상 상위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본 건데요. 4천억 정도 됩니다. 4,100억 정도, 4,162억 이 정도 되는데요. 전체.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헝다가 발행한 게 절반이 넘어요. 그 얘기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헝다의 위험이 닥친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헝다가 그 대출을 피하고 CP로 어떻게 해서 돌려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헝다가 발행한 CP가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이걸 갚지 못했을 때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봤는데 보니까 헝다가 CP만 보면은 전체 반 이상을 헝다가 발행을 했어요. 그 이게 뭐냐면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적게 발행했다는 거죠. 여기 보면 롱창하고 뭐 녹색지대 지주회사 그다음에 화샤싱크 마오리 뭐 여기 삐구이위엔 여기 굉장히 유명한 지금 여기도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CP 발행량은
굉장히 적었다. 그 CP가 그런 걸 알 수 있고,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, 적어도 그 어떤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한, 예를 들어 은행에 대출한 거는, 은행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대출금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라든지 이런 능력이 있죠. 물론 손실은 보겠지만요. 뭐 어려워는 지겠지만, 예를 들어 수익이 1,000억인데 그 중에서 10억 떼이는 사람하고 수익이 1억인데 1억 떼이는 거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르잖아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CP는 굉장히 그 작은 그 중소기업들 또는 하청업체들한테 나눠져 있는데,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데, 어떻게 보면 헝따 하나에 집중이 돼 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,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다음에 헝따가 내놓은 자구안들 보면요. 헝따 그룹에는 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죠. 예를 들어 헝따 건강, 그다음에 헝따 전기차. 뭐 지금 주가가 다들 형편없고, 전기차는 투자만 했는데 지금 아직도 한 대도 지금 시장에서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헝따 제부라는 그런 그 업체가 있는데,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공모펀드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미래에셋 무슨 펀드 뭐 이런 거 비슷한데, 거기에서 뭐를 발행했냐면은 뭐 예를 들어 연이율 3%줄 테니 돈을 맡기시오, 뭐 요런 그런 이제 투자 상품들, 펀드 상품들을 발행을 했는데요. 제가 보니까 뭐 돈의 규모가 뭐 10 몇 억 이상이면은 뭐 연이율 10% 보장인데, 이게 확실한 보장은 아니고요. 10%를 10%를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. 뭐 그런 상품들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선전 문구 보면은 정말 보장하는 것처럼 보여요. 어쨌든 헝따 제부라는 그런 업체에서도 뭘 했냐면은 그런 식으로 투자 상품을 만들고, 그 투자 상품을 갖고서 뭐를 했느냐? 바로 헝따의 CP를 산 거죠. 이거 아주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. 헝따의 또는 그 채권을 회사채를 샀을 수도 있고, 헝따의 CP를 샀을 수도 있고, 굉장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뭐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서 나중에 헝따 문제가 좀 법정으로 가게 되면은 법적인 책임도 굉장히 물어야 될 것 같아요. 결국에 이제 헝따 제부라는 회사도 그 투자 상품 만기가 돌아있는데 원금도 지금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내놓은 뭐 자구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세 번째 되는데요. 뭐 크게 두 가지 보면은,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30만 위안을 저희 상품에 투자를 하셨으면은, 제가 이번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갚으니 3개월마다 투자금 10% 정도씩 계속 상환하겠습니다. 이자 얼마 좀 더 쳐서 상환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한 2년 반 정도 걸려요. 2년 뭐 4개월, 2년 반, 뭐 대략 2년 반이라고 하죠. 자, 그러면 30만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대략 한 3,600만 원인데요. 요거를 3개월마다 10%씩 한 400만 원 정도씩 받아서 2년 반 뒤에 이거를 다 갚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? 아무도 이거 안 하겠죠. 이거 거의 안 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헝따 이제 제부에서 그 투자 상품, 그 펀드 상품을 판 데에서, 자 1번이 싫으시면은 제가 또 하나 해줄 텐데요. 여러분들한테 헝따 주택을 28% 할인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. 사무실을 원하시면, 오피스를 원하시면 46%, 거의 반값 할인한 상가, 그리고 여기에 또 주차 공간도 있습니다. 중국은 아파트를 살 때 그 아파트만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 있는 주차 공간도, 또 상가를 사면 또 상가 안에 있는 주차 공간도 살 수가 있어요. 안 사면 돈 내고 주차해야 되는 거고요. 어쨌든
뭐 요거를 52% 할인해서 판매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러면 요거는 어떤 거냐? 만약에 내가 30만 원을 넣었다. 그런데 집값이 300만 위안이다. 300만 위안이면은 우리 돈으로 대략 한 5억 6천, 뭐 6억 가량 되는, 그렇죠? 그 정도, 5억 4천, 5억 5천 정도 되는 돈입니다. 그러면 30만 원을 넣었는데 300만 위안을 위안짜리 집을 28% 할인한 값에 주겠다 그런 거예요. 그럼 이 얘기는 뭐냐? 이 집을 받으려면은 이미 이제 이 30만 원은 아까 말한 계약금이 돼버린 거죠. 그 다음에 집값이 현재 300만 원에 이제 설정된 집값이라면은 요거를 뭐 28%니까 뭐 30% 정도로 계산하면은 200만 원에 살 수 있다. 즉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170만 원을 더 넣으셔야 합니다. 뭐 이런 소리죠. 아, 근데 여기 또 재밌죠. 이 집값 300만 원, 300만 위안 이런 거 누가 책정했느냐? 이건 헝다가 책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상술이 있죠. 뭐 그거는 비슷해요. 중국도 보면은 뭐 집값을 또는 뭐를 뭐 30% 할인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보면 대략 한 뭐 한 예를 들어 한 25% 올려놓습니다. 그다음에 이걸 여기에서 30% 할인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실질적인 할인 금액은 얼마 안 되죠 보면은.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아마 일본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여기에 물려 있는 즉 헝다 제부라는 상품에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해야 되나 하는 아마 그런 그 굉장히 큰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제 헝다의 자구안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게. 그러면 지금 현재 헝다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고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